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문을 열 건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6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영유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아이들은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코로나에 확진된 7살 A양은 재택치료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중환자 병상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수원에서는 생후 4개월 아기가 재택치료 중에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를 밑돌지만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영아와 산모를 위한 응급병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병상을 개조해서 음압 분만 병상을 82개에서 200개까지 늘리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푸틴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이 선포되자 곧이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동시다발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같은 시각 긴급회의를 열며 러시아 제재 방안을 논의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를 찌른 셈인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동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세계 경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스닥은 3.3%, 코스피는 2.6%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을 휘청이게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대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시에 우리 정부도 서방의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제재가 현실화되면 러시아 현장에 공장이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출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희귀가스 네온의 수입이 막히면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통제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3일 낮 12시경 경북 문경시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자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엄마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관리원이 없는 무인 건널목이었습니다. 당시 차단기는 정상 작동해 열차가 통과하기에 앞서 내려져 있는 상태였지만 차단봉 길이가 짧아 승용차가 철길에 들어가는 걸 막지 못한 건데요. 철도 건널목 차단기는 도로 오른쪽에만 설치해 한쪽 차로만 막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차량이 철도 건널목에 갇혔을 때 빠져나갈 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차량 대피를 위한 의도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 1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49만 9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82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32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08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서운 추위는 한풀 꺾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굉장히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또 날이 따뜻해져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3도, 한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 선이 예상됩니다. 아침 추위가 덜하고 또 낮 동안은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한절기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건강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옥 신경과 교수, 모사은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연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건강을 챙겨볼지 힌트 나갑니다. 에이? 뭐예요? 이게 뭐죠? 그리스 문자인데. 무슨 문자판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오늘 저기인가 보다. 안과인가 보다. 안과. 아니 그래서 제가 저게 시력 측정판 같아서 그럼 오늘 네. 안과 질환인가 그러고 제가 봤더니요. 네.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슨 기호 같기도 그쵸, 하고 그쵸. 무슨 문자 무슨 신호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저게 네. 뭐 알파, 베타, 감마, 네. 델타, 뭐 오메가,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이거 옛날에 수학 시간에 많이 보던 그래서 아, 머리 아파. 보면은 다들 이렇게 좀 잠이 오는 거라서 혹시 수면인가? 수면. 하기는 수도 있겠네요. 저기 시력판이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못 읽어, 못 읽어. 아니네. 아, 지금 뭐 안질환이다, 아니면 뭐 수면과 관련된 네. 이야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첫 번째 힌트는 네. 잘 모르겠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보겠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돕는 상품, 홈쇼핑 매출이 올라간다. 오. 이것 때문에라 그랬거든요. 네. 이것이 뭔지 궁금한데. 근데 사실 홈쇼핑 하면 또 우리 이보은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요즘 뭔가 대세라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요, 홈쇼핑에 건강기능식품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홈트하는 운동 관련 것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몸에 좋다는 곡물이나 채소, 뭐 아니면 금방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품 그치, 종류도 그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게 또 아닌 것 아니 같기도 그 하고. 뭐죠? 알파, 베타, 감마하고 궁금한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이게? 아, 오늘 힌트 식품하고 두 개가 이게 뭐지? 네, 둘 다 어려워서 정답 공개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생존 면역법입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거긴 하죠, 사실. 그렇죠. 면역력과 관계된 거였어요. 그 건강식품 얘기도 하셨는데 네. 많이 팔리잖아요. 네, 면역력 특히 신경들 많이 쓰시죠. 코로나19가 지금 2020년부터 시작이니까 네. 꽉 찬 2년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다들 면역력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행복한 아침 300회 기념이라고 네. 얼마나 네. 우리가 즐거워했는데 그게 벌써 네. 야. 3년 전 얘기인데 이게 매주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보는 것도 네. 정말 이게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대가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아침에 나오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처음에는 사실 뭐 저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팬데믹 상황까지 올 줄은 네. 정말 몰랐는데 특히나 요즘은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폭증해서 진짜 걱정이 큽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죠. 아까 전에 첫 번째 힌트로 보여드렸던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네 이게 작년 6월 달부터 WHO에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힌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알파 변이는 처음에 스파이크 단백질 하나가 변이가 되면서 영국에서 생기기도 네. 했었죠. 뭐 이후에 뭐 브라질 남아공 그리고 인도를 휩쓸었던 델타 변이에 이어서 네,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해 11월 달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 코로나 양성자 중 약 60%가 이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고 국내 감염자도 95% 이상이 지금 네. 오미크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망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사망자를 추월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도 주변에 보면요. 네. 굉장히 많은 아, 거예요.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미크론 관련. 오미크론은 지금 전파력이 강한 게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2월 18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확진자가 등장한 이후에 2020년 1월 20일 날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 760일 만에 10만 명을 넘게 됐는데요. 이제 더 무서운 거는 매주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확진자를 봐보면 1월 26일 날이 13,000여 명, 2월 2일이 2만 200여 명, 2월 5일 3만 6천여 명, 2월 10일 5만 4천여 명, 2월 18일
10만 9,831명이거든요. 이걸 보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매주 일주일마다 네.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네, 방금 그래프 봤지만 정말 그 확진자 수가요. 이렇게 증가해요. 가파르게 맞아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 추세는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지난 21일 날 질병청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의 정점을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로 예. 보고 있고요. 하루 확진자 수를 당시에도 14만 명에서 27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해서 지금 30만 명 가까이 육박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세계적인 팬데믹 수준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염성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이 주기적으로 그냥 계속 항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면역력을 형성하면서 계속 발병하고 줄어들고 발병하고 줄어드는 것이 유행을 타지 않고 늘 일정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엔데믹으로 가는 지금 그 시발 단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이나 감기처럼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 오. 엔데믹 상황. 엔데믹 네. 상황. 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제 생존 면역법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로부터 살아남으려면 면역을 지켜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코로나19 이 현상들이 지속이 되면서 가장 큰 이 건강의 화두는 역시나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두 번째 힌트도 봐보면 우리 홈쇼핑 매출 상위 점유율들은 거의 다 이 면역과 관련된 제품들이었어요. 아까 우리 이보은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면역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홈트라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 그리고 또 뭐 집밥 키트라든가 좀 건강한 식품들 이런 것들이 위주로 많이 팔렸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계속 우리가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뷰티 제품까지 면역과 관련된 제품들이 우리 홈쇼핑 매출의 상위 뭐 품목들을 모두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코로나 시국에 다들 면역력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 왜냐면 그때 보면 기침하죠, 몸 으실으실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면역력에 관심이 원래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의 면역력은 더욱더 중요한 면이 있겠죠? 그럼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자,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나만의 면역력을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 쓰고 있다. 딱 한 가지씩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한 가지?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손 잘 씻게 되더라고요. 네. 손 잘 씻고. 손 잘 씻게 돼. 그리고 저는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빨래도 더 자주 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괜히 찝찝해서. 저는 자요. 예. 시간만 잠도 나면 좋아. 줍니다. 예. 네. 잠이 보약이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은 기본. 아, 저희가 그럼요. 지금 이제 방송 중이니까는 네. 마스크를 뺐지만 그렇죠.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쓰고요. 특히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KF94 같은 방역 마스크를 중요하죠. 꼭 하려고 네,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모임 줄이고. 그렇죠. 그렇죠. 사람 좀 네. 덜 만나고. 맞아. 모임이 저녁 약속이 요즘은 많이 줄었죠. 저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모였는데 요즘은 제가 알아서 그냥 다음에 보자. 그래. 그리고 다음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몰라. 네. 그래서 일단은. 모임을 확실히 확 대폭 줄였어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이보은 선생님도 제가 밖에서 뵈면 마스크를 2개씩 끼고 계시더라고요. KF94 마스크 쓰시고 또 면 마스크도 또 쓰시고요. 아마 철저한 방역 수칙을 내 스스로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10,000원 버스를 탈 때도 있고 지하철을 아침에 출근 시간대 탈 때 보면은 조금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손 소독을 아무리 잘하고 또 마스크를 아무리 잘 써도 뭐 예를 들면은 피부로 노출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바이러스가 항상 공기 중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지만 물건을 닿았던 곳에서도 또 전파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또 앉아야 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만졌던 곳 엘리베이터 버튼만 해도 항상 같은 자리를 똑같이 만지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 스스로의 면역력을 많이 증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이걸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겨내는 힘이 바로 이 면역력인 건데 특히 이제 환절기가 됐잖아요. 네. 환절기엔 기온차가 심하고 추울 때 이 추위 몸을 데피기 위해서 또 거기다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면역력으로 가야 되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때 또 감염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역 체계가 좀 떨어져 있는 사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역시도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코브2로 인해서 중증 질환을 앓기 쉬운 고위험군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 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19 치료가 되더라도 이 전염력이 좀 더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면역력만 강하면 이걸 모두 이겨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라 중증 질환으로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좀 면역력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가뜩이나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교차 맞아. 벌어지고 하니까. 근데 뭐 기침하거나 훌쩍거릴 수도 없고 걱정이 크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우선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알아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각종 염증 질환들일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는 대상포진이 있죠. 네, 우리 몸 안에 이 수도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느 한 부분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대상포진인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뿐만이 아니라 위장관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요. 이게 위장 안에서 위산에 의해서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염이나 복통 같은 위장 질환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막 피부가 건조해서 막 가려워지는 가렵잖아요. 이런 네, 피부 맞아요. 질환까지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면역력 하니까 대충 뭘 뜻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면역력을 높인다 그러면 도대체 뭘 높인다는 맞아. 거예요? 뭘 그것도 나도 애매하죠. 네. 저희 같은 이제 이런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명확히 짚어드리질 못하죠. 왜냐하면 면역력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네,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면역 체계에 대한 이 체력을 기르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내 몸의 건강 상태, 기초 체력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육 같은 얘기들도 많이 드리죠. 내 몸이 튼튼하려면 근육 부자가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한 30살 정도 될 때까지 근육은 항상 충만하게 늘어나다가 그 이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운동 많이 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0대 이후에 약 1%에서 2%씩 매년 감소하게 되는데 80세 이상 정도 이제 노인이 되면은 전체 근육량의 약 30%밖에 남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근육 감소가 심한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는 게 면역력을 기르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근육 부자가 되면 면역력 부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코로나 그리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면역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어서 생존 전략을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생존 전략이니까 오늘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해주시고요. 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 예민한 문제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은 잘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또 이어지는 한방 진료실에서는 이 요즘 오미크론 증상이 상기도 감염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목만 좀 간질간질하고 칼칼해도 내가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이 목 통증을 확 잡을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 폭증하면서 요즘 걱정이 크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면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생존 면역법. 먼저 장민호 교수. 장민욱 교수님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 네. 우리 스포츠 경기할 때도 상대방의 전략을 네. 간파해야 우리 팀이 또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서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는 네. 뜻입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아주 예민한 궁금한 부분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저희가 지금 벌써 2년째 그쵸, 하고 그쵸. 네, 있잖아요. 만 근데 2년이 사실 지났죠. 궁금한 게 많은데 뉴스를 보고 났는데도 별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그 궁금증을 다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시청자분들께 궁금했던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감염이 많은데 보니까 이 감기 정도의 증상이 경미하더라고요. 감기 정도로. 누구에게나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겉부분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알파 변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화된 형태였습니다. 베타는 2개가 변화한 상태였고요. 네. 델타 같은 경우는 10여 개 정도의 변이가 있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는 35개의 단백질 표면의 스파이크가 변화된 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뭐 매년 약 20개 이상의 변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이 접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서 하기도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이 상기도 감염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은 위중한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만 상기도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뭐 목이 좀 불편하거나 기침을 하는 증상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증상이 경미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하면 그냥 목이 조금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기침 정도 나다가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옛날에는 폐렴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하기도 폐 쪽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 증상들의 네. 차이가 나타나는 게. 네, 또 인구 표준화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델타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0.7%였고요. 오미크론 치명률은 0.18%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사망률은 델타 바이러스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햄스터를 사용해서 한 실험을 살펴보시면 델타 바이러스는 폐에 강한 염증을 일으키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등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숙주의 면역력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이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치명률이 20%가량 20%나 상승을 한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증상이 경미하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네. 또 이런 질문이 와 있어요. 오미크론 증상이 약하니까 많이 걸려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네, 많이 해요. 네. 지금 하루에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 감염자가 나오니까 일주일만 지나면은 150만 명 가까이 감염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태로 가니까 그럼 다 같이 한번 걸리고 마면 되는 거 아닌가? 빵! 그렇죠.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가능하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야죠.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출연자들 모두 다 한 번도 사실 걸린 적이 없이 네.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했는데 저는 얼마나 다행이었다고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치명률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가능하면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 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 마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의료진들이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네요. 완전히 마비가 되겠죠. 지난 그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서 항공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항공계 관계자들이 전부 다 갑자기 집단 감염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런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면 사회가 완전히 스탑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스템이 그 정도의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게 형성이 되면 한 번 확진된 사람은 다시 확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궁금해요. 그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은 우리 이 중에서 한 70% 이상이 이거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두 사람이 걸리더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확산되는 게 늦어진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집단 면역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거에 대한 면역이 생겼더라고 하더라도 또 변이된 거에 대한 면역이 있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확진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았다면 감염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주치지 그렇죠. 않았으면 안 네,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타실 때마다 사실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혹시 내 앞선 사람이 내렸는데 그 사람이 양성자이지 않았습니까? 오. 우리가 사실 다니다 보면은 항상 어쩌면 확진자였던 그분이 다녀갔을지 모르는 장소에 내가 노출되기도 가죠. 하죠. 물론 며칠 이상 이렇게 쭉 차이가 나면은 상관없겠죠. 굉장히 감염률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대부분은 이제 비말 전염이라고 해서 침에나 침방울에 의해서 전염이 되지만 지금 오미크론 변이는 혹시 공기 중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닌가? 너무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사실 충분한 양으로 쳐서 만약에 내가 노출이 된다면 눈 같은 각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지는 이런 물건들을 따지고 본다면 예를 들면 이제 나무결이라든지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이런 딱딱한 곳에서는 약 한 하루 정도까지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마스크 같은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천이나 옷 같은 재질에서는 대략 7, 8시간 정도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에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서 이 마스크의 겉부분을 만지는 행동 같은 걸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물건들을 만진 다음에도 꼭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호흡기 관리하고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맞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손 많이 씻고 마스크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감기나 이런 게 잘 안 걸려요. 비염도 많이 나고. 네. 근데 이게 손 씻기뿐이 아니고 이 다음 질문인데 손 소독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이 손 소독제가 손 씻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식약처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게 되면 99% 바이러스가 사멸이 되고요. 손 소독제, 세정제를 이용하면 97% 정도 이렇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또 물로만 잘 씻어도 90% 정도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잘 해주시는 게 좋겠고 물티슈로만 닦아내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손 소독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알코올 함량이 70% 이상인 것들 위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손 씻기 그냥 다 하니까 쉬운 줄 알았는데 그 손 씻기 손까지 있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맞아요. 뭐 30초, 30초. 30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손 소독제는 그냥 이렇게 끝나단 말이에요. 요것도 혹시 정확한 뭐 방법이 있나요, 이게? 그 이제 올바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권장하는 방법은요. 한번 씻기 시작하면 씻고 말리는 데까지 한 40초에서 60초 정도까지 1분 정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 그렇죠 금방 끝나잖아요. 네. 그 방법은 제가 자리를 옮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준비를 또 해놓으셨어요. 네. 의료인들은 항상 진료 전에 네. 그 또 다른 환자분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데 대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손등이 항상 다 터 있죠. 핸드크림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네. 하고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어주는 겁니다. 비누를 네. 이용해서 꼼꼼히 씻어주는 건데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급할 때는 손 소독제를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봐 보면 대부분 자 이제 딱 어디 갔어요? 한 2번 정도 짜고 근데 이게 어떻게 잘 찢겨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감을 살짝 섞어 볼게요. 물감을 살짝 섞어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이나 간편하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차 교수님이 어떻게 닦았는지 보여드릴게요. 딱 들어오셔서 짜고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어머, 봐보세요. 안 보죠. 이게 다예요. 네. 네. 이런데 보면 손가락을 하나도 안 여기 묻었는데. 이쪽 엄지는 닦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손톱도 봐보면. 네. 근데 이런데 이제 교수님 잠깐 좀 나와서 네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올바르게 씻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한쪽에 한 2번씩 그렇죠. 펌핑을 해주셔야 네. 돼요. 한쪽 손에 2번씩 펌핑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네요. 네. 여기 물감도 좀 아,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네네. 네. 굉장히 축축하게 온 이 손 등과 손바닥이 다 젖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아. 조금 뿌려드리겠습니다. 좀 아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또 아끼면 저거 안 많이 됩니다. 아꼈는데. 아낌없이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조금 썼는데.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손을 우선 많이 비벼주십니다. 좀 느낌이 계속 다르다. 좀 어머. 비벼서 그리고 손등을 한 번씩 닦아주셔야 돼요. 손등도 한 번씩 닦아주시고 손가락 사이사이 사이사이 이걸 각각 다 10초씩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외과 의사들이 수술 전에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네. 아, 맞습니다. 네. 그렇게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사이를 해주고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 닦아주셔야 돼요. 어머. 손가락 손 닦기 하는 하나하나. 그거하고 똑같은데 보니까. 네. 네. 손가락 손 닦기 할 때? 하나하나, 오. 하나하나, 양손 다 하나하나 저렇게 닦아주시고. 철저하게 해야 해야 되는구나. 되구나. 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 이런 면은 우리가 잘 닦아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손톱 사이사이를 닦지 아, 않습니다. 맞아. 이 안에 맞아. 엄청 많이 껴있거든요. 맞아. 손톱 사이사이를 다 닦아주시고
마무리할 때 손등까지도 손목 있는 데까지도 이렇게 닦아주셔야 이렇게 완벽하게 손을 씻게 되는 거죠. 한참 걸리는 거네. 네. 저 정도 닦으셔야 돼요. 교수님 아침에 오신 것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하시면 소독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제대로 해야 되네. 그러네, 정말. 손톱 많은 분들이 사이사이까지. 손 소독제를 저렇게까지 발라야 되는 건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쿡 짜서 끝. 이렇게. 근데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네. 자, 이번 질문은요. 코로나 백신과 독감 접종, 독감 예방 접종을 동시에 해도 괜찮냐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이 네. 비슷한 방송을 했을 때 네.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맞으셔라.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좀 데이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양쪽 이 백신에 의한 서로 간의 영향성을 잘 모르고 어떤 백신에 의한 부작용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2주 정도 간격을 두라고 했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같은 날 접종을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래요? 체력적으로 괜찮은 날이라면 동시에 접종도 가능하게 됐죠. 네. 근데 또 요즘 보면 코로나19가 이제 뭐 완전히 우리 옆에 눌러 앉아가지고 네. 이제 계절성 질환처럼 자리를 잡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뭐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딱 계절을 타죠.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한 4월 정도까지 주로 겨울철 위주로 이제 하니까 그때쯤 맞춰서 예방 접종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년 중 4계절 내내 사실 계절을 따지지 않고 엔데믹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독감 수준 정도로 만약에 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독감만으로도 국내 사망자 수가 1년에 2, 3천 명 나오기도 하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독감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처럼 받아들이겠지 하는 수준이 되더라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를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아플 때 어떤 증상인지 솔직히 몸으로 체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독감 증상이랑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겪어봤던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증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 좀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사실 호흡기 관련 질환이라서 증상이 비슷해요. 일단 처음에는 뭐 열도 좀 나고 인후통 있고 기침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좀 명확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작스럽게 38도 이상 이제 고열에 시달리게 되고요. 근육통 같은 몸살 증상과 이제 기침이 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나 미각의 상실과 좀 호흡곤란, 여기 숨이 좀 가쁘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꼭 3차 접종을 해야 되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이가 생기죠. 우리가 기존에 맞았던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이제 1세대 백신으로 분류되는 백신으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100%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선천 면역이 있고 나중에 획득 면역이 생기는데 백신은 결국 획득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초반에는 선천 면역에 의해서 이게 방어가 돼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백신이 완벽하게 막아주질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할 뿐더러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1세대 백신만으로는 또 예방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2세대, 3세대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 유행에 따라서 매년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을 때에도 계속 바뀐 백신을 맞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백신도 계속 개발이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맞아두면 백신을 맞아두면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획득 면역 자체를 증강시켜주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 내 몸이 이겨내는 힘을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노바백스 백신 4차 접종 얘기가 나왔는데 1, 2차에 다른 백신을 맞았어도 이제 3차 접종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3차에 노바백신 맞아도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달 12일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노바백스 백신을 18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품목으로 이제 허가를 했는데요.
우리 앞서 알고 계시는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NA 방식이고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백신 개발 방식인 제조합 단백질 형식으로 개발이 됐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에 우리가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를 맞으신 분들은 일단 의료진의 판단 하에 괜찮다 하면은 예외적으로 우리 3차는 이 노바백스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1, 2차를 만약 노바백스를 맞았다 하면 3차로는 이 mRNA 방식의 이제 백신을 맞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한때 이 카더라라는 그 유행 그치. 말들이 너무 난리였죠. 많았어요. 네, 네. 가짜 통신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때 백신을 맞으면 내 유전자가 약간 변이가 된다. 이런 괴소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게 네. 내 몸에 들어오는 거니까 조금 겁나잖아요. 네.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20년 뒤에 내가 괴물로 변할까 봐 하는 걱정하셨죠. 사실 초반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게 네. mRNA를 이용해서 만든 백신이다 보니까 혹시 내 몸에 있는 유전자를 바꿔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유전자가 바뀌려면 세포 핵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포 안으로 이동해서 세포 안에 세포 핵으로 들어가고 세포 분열 과정에서 개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mRNA 방식의 백신은 세포 안으로 침투는 안 돼요. 거기에 담겨 있는 유전 물질은 들어오면 다 용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괴물로 변할 일은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재택 치료할 때 이 상태가 어느 정도여야 병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궁금했어요. 네, 일단 약을 복용을 해도 이 증상이 나아지질 않고 점점 이제 중증화가 되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이 되고 떨어지질 않는다. 이러면 이때부터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안 주지만 자가격리 할 때 이제 구청에서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폐렴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미리 저희가 드리는 건데 이 산소 포화 측정기를 꽂아놓고 이게 95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지 95 밑으로 떨어진 게 지속이 되고 있으면 또 내 폐가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빨리 병원에 가야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책을 딱 펴고 한 8개에서 10개 문장 정도를 딱 놔두고요. 그거를 한 번에 내가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빨리 이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끼신다. 그럼 구급차를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신속 항원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신속 항원 검사, 자가진단 키트라고 네, 보시면 네. 되겠는데 최근에 했던 이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쪽에서 했던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 대한 양성률을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양성 나와가지고 가서 PCR 검사했는데 정말 양성으로 나온 환자들이 얼마나 있었냐면 76% 정도 됐습니다. 그럼 76%밖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네. 부정확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식약처에서 이걸 인증을 해줄 때는 이 자가진단 키트 검사가 민감도 90%, 특이도 99%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실험실 환경에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측정은 민감도 90%에 특이도 99%로 나왔지만 실제적인 사용 환경은 조금 다를 수 있었다는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자가진단 키트의 양성률은 76%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민감도가 90%나 되고 특이도가 99% 이상인데 왜 도대체 차이가 있냐? 이제 장민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이 하잖아요. 이건 역시도 차이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개발되고 이게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는 이게 대부분은 이제 감염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많이 분출이 되는 상태일 때 이거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좀 무증상이거나 네네. 좀 나았을 때 바이러스 분출이 좀 덜 될 때는 아무래도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자가검사 키트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증상이 발현이 되자마자 하는 겁니까? 좀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에 5일째에서 7일째가 가장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다고 했고 이 시기가 자가진단 키트의 양성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검사를 내가 노출되었다 해서 초반에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믿으셔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요 집에서 진단 키트 이거 자주 하거든요. 근데 PCR 검사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깊숙이 찔러가지고 제가 드린단 말이에요. 못하겠던데. 저 가끔가다 코피도 나가거든요. 이게 아주 고역인데 도대체 얼마만큼 찔러야 되는 건가요? 짠!
제가 그래서 여기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자가진단 키트 요즘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 집에서도 쓰시고 또 보건소에 가도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 받게 되실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가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손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손에 묻어있는 이물질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내가 타고 내렸던 버스에서 묻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아까 전에 모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충분한 양만큼 묻혀서 완전히 말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보건소에 가시면은 이런 일회용 장갑을 받게 되실 텐데요. 집에서 하시는 거라면 손소독만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갑을, 나눠받은 장갑을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양손에 장갑을 착용하게 되면은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받게 되실 텐데 자가진단 키트는 총 4가지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구성품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양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바로 이런 검사 시험지가 들어있는 이런 플라스틱 키트를 받게 되실 텐데요. 먼저 이 키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키트에 보시면은 이제 그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 C,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T가 있습니다. 그래서 T와 C의 두 줄이 다 양성이 나오면 양성이라고 볼 수 있고 C에만 컨트롤에만 이제 양성이 나오면은 그런 이제 그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두 번째 구성품으로 이렇게 면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제가 면봉을 한번 이렇게 꺼내 볼게요. 근데 저게 또 짧은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좀 짧은 것도 네. 나오는데요. 뭐 작동의 편의성상 그냥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고 면봉에서 코를 넣으실 때는요. 너무 깊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네, 요 정도를 많이 넣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검사를 할 때는요. 진짜 이렇게 넣었거든요. 오. 이렇게 예전에 했는데 이렇게까지 넣으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한 2-3번 정도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넣었던 길이를 한번 빼볼게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cm에서 뭐 아주 깊어야 3cm 정도까지만 네. 넣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면봉을 긁었으면은 이렇게 시험관처럼 되어 있는 구성물이 있는데요. 시험관 뚜껑을 따시면 되겠고요. 시험관 뚜껑 안에다가 넣고 네, 이렇게 휘저으시면 됩니다. 안쪽에 들어있는 용액에 충분히 면봉이 적셔질 정도로 하시고요. 살짝 이 시험관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빼시면 면봉에 묻어있던 액체를 다 이제 빼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시험관 키트에다가 짜낼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조그만한 마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개를 씌우면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마개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준비했던 이 키트에다가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데 3방울 이상 떨어뜨려야 하십니다. 이게 좀 자, 편하게 제가 잘 만들었다. 맞아. 네, 이렇게 1방울, 2방울, 3방울 제가 지금 5방울을 떨어뜨렸거든요. 네. 네. 그 5방울 이상 떨어뜨리면은 이제 그게 넘치죠. 됩니다. 네, 넘치고 네. 거품까지 같이 나오니까요. 네, 이 여기서 정도까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양성 나오면 어떻게 아유, 그럴 리 이렇게 없겠죠. 이제, 네,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테스트하고 컨트롤 부분까지 천천히 적셔서 이동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테스트 부분을 지나면서 한 줄이 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긴장을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컨트롤 부분까지 천천히 적셔지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한 10분 둬야 된다면서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려면 10분 정도 두셔야 하고요. 네. 서서히 나타나는 거는 한 30초 정도만 기다려도 나타나시니까 네. 그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다행히 음성인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잘 야,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방송 중에 네. 코를 찌르기 쉽지 아유, 깜짝. 않거든요. 네. 박민익 교수님 감사하고 네. 그동안 저희가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통방통 모 선생의 한방 진료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가 선생님? 나올까요? 감길탕? 감길탕. 감길탕은 뭐가 감기나? 감기는 건가? 탕에 감겨요?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사실 주된 증상들이 다 상기도 감염, 네. 목 통증이었잖아요. 목 통증이 있을 때 우리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탕약의 이름입니다. 감길탕. 구성도 되게 간단해요. 감초랑 길경 2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처방이고 네. 우리 길경은 다들 알고 계신 도라지예요. 도라지. 네. 감초와 길경. 우리 감초도 다들 아시잖아요. 뭐 달달한 맛이 나는 약재이고 이게 해독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감길탕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길경 역시도 뭐 사포닌 성분도 있지만 우리 상기도, 폐에 관련된 질환에 이 길경, 도라지가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네. 이 2개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감초 1에 길경 3 정도.
길경 3 정도, 3대1, 1대3의 비율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선 이제 1대3 비율에다가 우리 물 2리터, 그리고 뭐 감초 한 10g, 길경 30g 정도를 준비하고 요 옆에 이렇게 주전자에다 물 넣고 끓여만 주시면 돼요. 끓여만 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뭐 감초물을 오랫동안 우려낸 다음에 길경을 넣고 마지막 한 10분 정도만 우려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 두 개를 같이 넣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둘의 차이는 맛의 차이가 있어요. 길경을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쓴맛이 많이 우러나는데 근데 쓴맛은 있지만 그 쓴맛이 바로 치료 효과를 내는 약성이거든요. 좀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쓴맛이 나게끔 다려가지고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근데 쓴맛이 잘 나지 않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네. 오. 감귤탕이. 저는 사실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마시고 있었는데 이게 끝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맛이 되게 좋아요. 우와, 맛있다. 그렇죠. 네, 맛있네요. 네네. 집에서 달달하기도 요거 이렇게 하고요. 달달한 맛도 나고. 끝맛이 살짝 쌉싸래. 그렇죠. 그러네. 그게 끝맛이 너무 좀 좋아요. 있어요. 요 맛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 맛이 나오려면 감기 최소- 환자들 많으니까 네. 감기 환자들한테도 좋고. 네. 맞습니다. 네. 네, 한 2시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목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감길탕 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엔 사실요. 네, 그 연예인들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이 굉장히 아프요 맞아요. 맞아요. 목이 근데 아프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걸리면 못 나오니까. 그렇죠. 목이 목소리 안 아프니까 나오고. 말이 안 네. 되니까. 근데 요즘에 그게 있어요. 감기 증상인데 네. 꼭 내가 오미크론 감염된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네.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맞아요. 또 이 시간 통해서 요가를 해보면 맞아요. 굉장히 좋을 것 네. 같거든요. 자, 집에서 운동하기 좋고 밖에서 운동하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TV로 배우는 요가 교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요가 강사 선생님들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독특한 또 인사 준비하셨죠? 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행복시는 부부 요가 교실의 김수정. 전세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요가 동작 배워볼까요? 네, 오늘 함께할 요가 동작은 폐와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몸의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물고기 자세입니다. 네,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집콕을 하는 시간도 같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운동 방법도 바뀌고 있는데요. 집에서 하는 운동 홈트라고 하죠. 홈트의 수많은 종류 중에 집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도구를 사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층간 소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요가가 홈트 중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열과 순환을 바로잡아줘서 면역력을 같이 높여줄 수 있는 물고기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자세는 누워서 시작을 합니다. 자, 발을 가지런하게 모으고요. 두 무릎을 먼저 접어주는 겁니다. 뒤꿈치를 엉덩이에 가까이 붙인 다음에 이 손을 엉덩이 밑으로 하나씩 넣는 것이에요. 자, 이때 손바닥은 아래쪽, 바닥 쪽을 향하게 되고요. 두 손은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는 겁니다. 팔꿈치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들썩거려서 최대한 팔꿈치를 모아주시면 돼요. 이제 무릎을 편 후에 가슴 부분을 하늘 쪽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머리는 뒤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 자세의 시선은 코끝이고요. 가슴으로 깊게 숨을 쉬시면 됩니다. 자, 허리가 뻣뻣하신 분들은 이 자세를 따라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좀 더 쉬운 초보 자세 방법입니다. 자, 처음 초기에 들어갈 때 무릎을 들어 올린 후에 손과 팔꿈치를 집어넣어서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무릎을 다시 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슴을 들어 올리시면 돼요. 골반, 무릎을 접고 있기 때문에 허리 쪽에 나올 수 있는 긴장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자세를 취할 때 손을 엉덩이 밑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엉덩이를 한꺼번에 들어서 손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몸의 긴장이 벌써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이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엉덩이를 하나만 들어서 손을 하나만 넣고요. 다 넣었으면
또 반대쪽만 들어 올려서 손을 넣어주는 겁니다. 최대한 쉽게 진입을 해서 훅을 백밴드 자세를 할 때 긴장을 풀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허리를 들어 올릴 때입니다. 자, 다리를 펴고 몸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뒤쪽 근육, 그리고 등 근육, 그리고 목 뒤쪽에 있는 근육으로 가슴을 들어 올리게 되면 역시 기립근의 긴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칫 담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힘을 풀고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등 밑에 있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이 팔, 특히 이 팔꿈치를 접는 힘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도구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여기 아래쪽에 있는 기립근에는 긴장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을 여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다리 쪽 위에 있는 슬개골이라고 부르는 무릎뼈를 다리 중간쯤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요. 이걸 회전시켜주는 만큼 엉덩이 뒤쪽에 있는 좌골은 좌우로 살짝 열리게 되고요. 또 열리는 만큼 꼬리뼈, 허리뼈에 있는 근육들이 좀 더 긴장이 풀릴 겁니다. 이 다리 안쪽에 회전시키는 걸 이따가 연습할 때 꼭 같이 해볼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자세를 보면 가슴 부분이 가장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따라하면 배가 볼록 나오거나 아니면 허리만 휘어짐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행을 할 때 이 자세의 목적은 가슴을 여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슴 부분만 최대한 높은 곳에 놓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와이프님과 같이 구령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누워서 준비합니다. 먼저 무릎을 구부려주고 골반을 한쪽씩 들어서 한 손 한 손 엉덩이 아래 모아보세요. 엄지손가락이 맞닿을 정도로 충분히 모으고 어깨와 등도 한쪽씩 모아서 이 팔꿈치를 등 뒤로 최대한 모아줍니다. 자, 허리가 좀 불편하다면 무릎을 구부린 채로, 괜찮다면 다리를 뻗어낼게요. 자, 숨을 들여 마시면서 팔꿈치로 바닥을 눌러주고 흉곽을 가볍게 들어줍니다. 자, 고개를 뒤로 젖혀서 정수리를 바닥에 두시면 이 팔꿈치로 미는 힘을 이용해서 허리와 등의 긴장을 그대로 풀어내줍니다. 허벅지 안쪽을 조여서 앞꿈치를 밀어내실 때 허리의 긴장도 함께 풀어집니다. 흉곽 앞쪽으로 숨 쉬며 폐와 심장을 자극해 볼게요. 숨을 내쉴 때 팔꿈치로 눌러주고 뒷머리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팔과 다리를 풀고 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는 한쪽 옆으로 몸을 돌리신 후에 이 위쪽에 있는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척추에 무리가 없도록 상체를 천천히 일으킬게요. 바르게 앉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가에서는 정신과 마음을 바르게 잡으려면 먼저 몸부터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가운데 밝은 마음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합장하겠습니다. 이마 앞에 붙이고 고개를 숙일게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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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면역력 높이는 요가법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가 시간에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눈 감으면 너무 좋죠. 자,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걸까? 박장수 밥상 준비되겠습니다. 어떤 병도 체력이 있어야 그 병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를 이기는 아주 맛있는 든든한 한 끼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전복을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전복 솥밥 만들 거고요. 너무 좋죠. 제철에 냉이가 지금 한창이거든요. 네. 냉이와 바지락을 이용해서 냉이 바지락전도 준비했습니다. 좋아. 정말 기대됩니다. 장수밥상 바로 시작해 주시죠.
야, 너무 오늘은 설레요. 막 뭐가 보가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막 돼요. 엄청나죠? 네. 제가 전복을 잘 준비했죠? 그렇죠. 일단 뭐 그나저나 이 전복 그러면 우리가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육지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는데 바다에서 나는 음식들을 같이 섞어줘야지만 바다에서 나오는 무기질들을 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적 균형에서도 전복 선택 정말 네. 잘하셨어요. 이 바다의 그 황제라고도 하는 이 전복은요, 사실 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전복이 살았어요. 저 살아가지고요. 살았어요. 아까 계속 얘가 막 이렇게 막 피가 나요. 막 꽁틀꽁틀거리거든요. 그게. 제가 굉장히 싱싱한 걸 아침에 준비를 해왔는데, 이 전복은요, 요 옆쪽에 보면은 요게 지금 거뭇거뭇하잖아요. 이 거뭇거뭇한 것이 바로 바다 이끼입니다. 요게 달라붙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손질이 돼야만 비린 맛이 없습니다. 네. 이 깨끗해졌죠. 까만 거를 이렇게 다 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깨끗하게 솔로 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헹군 거는 요 끝부분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딱 따서 뒤쪽에 있는 개웃은 굉장히 싱싱하면 개웃 젓갈을 담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나중에 뭐 죽 쓸 때 넣으셔도 되고요. 요것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그 전복은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전복은 요 앞쪽에 이빨이 있죠. 요 이빨을 완전하게 없애고 난 다음에 썰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아무래도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쵸. 독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복 야. 굉장히 좋아하시죠? 와. 진짜 엄청 전복은 그러니 없어요. 말이 아우, 뭐예요. 저거. 싸 저거. 그래도 예전엔 정말 귀했는데 요즘에는 저기 좀 나와요. 그쵸. 자연스러워졌어요. 자, 이렇게 준비한 전복은요, 이렇게 밑간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복 밥 그러면 그냥 전복 넣고 그냥 밥 지으면 돼 이러는데요. 전복을 훨씬 더 부드럽고 그다음에 전복의 영양까지 다 잡수시려면 밑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복 먹었을 때 가끔 너무 질겨지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씹기에 너무 힘들 그렇죠. 정도로 맞아요. 밑간을 안 해서 네. 그렇군요. 이게. 여기 전복에다가 뭘 넣냐 하면은요, 이게 약간 다진 마늘이에요. 마늘. 다진 마늘 넣고요. 요게 약간의 비린맛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싱싱한 전복은 비린맛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맛술 조금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들기름을 좀 넣습니다. 들기름을 넣는구나. 요걸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네. 찍어 먹을 때는 참기름 찍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 지을 때는 들기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또 이 전복하고 짝꿍 지어서 밥을 지어놓으면 굉장히 맛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인데요. 이 표고버섯은 말린 표고버섯을 준비를 해서 밥물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밥물을 준비를 해서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표고버섯의 우린물이 쌀 알갱이에 쏙쏙쏙 들어가서 밥에 감칠맛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져놓은 표고버섯은 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특별히 오늘 제가 이따가 냉이 바지락 부침개를 할 건데 전을 할 건데 그래서 냉이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냉이까지? 전복에다가 냉이를 같이 넣고 밥을 짓어요. 우와. 그래야 훨씬 더 맛있어요. 오. 그쵸. 야. 자, 일단 솥을 준비를 하고요. 1시간 정도 불려놓은 쌀을 한 2컵이거든요. 요거를 냄비에다가 먼저 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체에 받쳐서 30분을 더 불려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불려서 30분, 체에 건져서 30분.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표고버섯을 먼저 넣습니다. 버섯부터요. 네. 그래서 요 표고버섯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벌써 예쁘다. 침이 막. 표고버섯 식감 우리 알잖아요. 네.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표고버섯 물로 밥을 짓습니다. 좀 감칠맛 이봉 선생님 풀고. 돌발 질문이요. 네. 그 표고버섯 우린 물에다가 네. 그 쌀을 넣고 불리면 안 될까요 혹시?
못하러 그렇게 하세요. 진짜 잘 들어가라고. 가끔 가다가 요리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학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표고버섯은 표고버섯대로 그냥 굴리고요. 나중에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뚜껑을 덮고 밥을 이제 먼저 지어요. 그게 정리가 되는구나. 뭐하러 그러세요? 맞아요. 못하러 그렇게 해요. 못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럴 이제 이유가 없네요. 끓이니까.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요. 요거 준비하셔야 돼요. 요거. 쪽파. 쪽파를 송송송 썰어서 한 2분의 1컵 정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민욱 박사님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요 버터. 그리고 저는 무염 버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가염 버터도 괜찮은데 저는 굳이 가염까지는 안 써도 돼서 버터만 이렇게 한 2큰술 정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밥 짓기 전에 뭘 준비하냐면 요 진간장을 2큰술 정도만 준비를 합니다. 요러면 그 전복 솥밥의 양념까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밥물이 이렇게 끓고 있죠.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럼 밥물을 끓고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얹어내면 이게 보글보글 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느냐? 오늘 준비한 거 요걸 넣습니다. 그 나중에 들어가는구나.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뜸 들일 때 넣어야지만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은 지금 요 밥솥이 없어서 그냥 냄비밥 하려고 그러는데 냄비밥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기밥솥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냉이까지 올려주세요. 근데 이왕 전복솥밥 준비를 했으면 요렇게 그냥 요거까지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비주얼을 위해서 나중에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다른 맛있겠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전복을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은 전복이 질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뜸 들일 때 뜸 들일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고 요거를 이제 뜸을 들여줍니다. 불을 줄여서 네. 뜸을 들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하냐 하면, 아까 제가 준비한다 그랬던 전을 냉이전. 붙여야 되겠죠. 요거 좀 치워주세요. 옆에 서 계시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네. 요것도 치워주세요. 네. 자, 이제 전을 붙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바지락 손질이에요. 바지락 손질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 지금 바지락살이요 굉장히 제철이기 때문에 맛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바지락살을 이렇게 볼에다가 담고 요 식초와 약간의 소금을 넣고 헹궈주세요. 식초까지 넣네요. 네, 그래야 좀 탱글탱글 그쵸.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우리가 이 볼에다 담고요. 굉장히 잘 전이 붙여지라고 여기다가 전분가루를 넣습니다. 부침가루 같은 거 넣으면 안 될까요, 혹시?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튀김가루로 반죽을 할 거고요. 요거 먼저 이렇게 애벌로 이렇게 해놔요. 그래야 훨씬 더 반죽이 잘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반죽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요게 지금 부침가루가 아니라 튀김가루예요. 튀김가루는 박력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바삭바삭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튀김가루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냐 하면 얼음물이거든요. 얼음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저는 국간장으로 밑간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죽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넣기만 하시면 돼요. 바지락 넣고요. 그다음에 김치 넣고요. 김치가 들어가요. 네, 씻어서. 김치였구나. 네. 김치. 그다음에 청양고추 들어가면은 조금 맛있잖아요. 아이들은 피망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색깔 때문에 이렇게 붉은 고추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준비한 냉이를 송송송 썰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진짜 맛있겠다. 요즘 냉이 막. 냉이 된장국 향이. 네. 자, 이렇게 반죽을 해요. 네. 자, 어디 이렇게 마트 반죽을 같은 해서 데 이제 들어가요. 붙여내기만 하면 되는데 야, 이거 뭐,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왕부침을 해가지고 그냥 파전처럼요. 막 이렇게 네. 피자처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야. 저게 얼마나 해서 맛있을지.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 김치가 들어가서 또 맛있을 것 네, 같아요. 아주 새콤하고 맛있어요. 새콤한 향도 좀 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식용유랑 네. 들기름을 조금 넣고요. 식용유하고 들기름을 섞는 거. 그럼 향이 더. 그래야지만 요게 부침개 향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다른 전 무칠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하시나요? 저는 요 향을 조금 살리는 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들기름을 넣고요. 나는 굳이 뭐 안 살려도 괜찮다 그러면 그냥 식용유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잠깐 밥하러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차 박사님이 네. 옆에 해주셔야죠. 그렇죠. 이렇게만 담아놓을게요. 차 박사님 맛있게 해주세요. 네. 맛없으면 제가 다 먹을게요. 네. 차 박사님도 요리 잘 하죠? 다이빙하고 이러면서.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붙이시면 돼요. 네, 붙이고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렇게 뜸을 좀 들여놨거든요. 뜸 들인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죠. 야. 보세요. 전복하고 냉이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재빨리 쪽파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버터가 들어가는구나. 맞아. 버터 그다음에 간장. 여기에다가 그래. 간장을 이렇게 진리죠, 진리. 진리죠. 버터 버터 간장. 해서 버무립니다. 저거 버터 간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어. 그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복솥밥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야. 정말 맛있게 됐어요. 아, 진짜 맛있겠어요. 그렇죠? 우와. 보기만 해도 뭐. 근데 맛있는 건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냉이가 조금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저기 냉이 냉이 남은 것 드릴까요? 좀 주실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냉이 남은 거를 여기다가 좀 넣고 푸릇푸릇하게 더 살려서 잡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냉이 또 부드러워서. 맞아요. 향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열기를 이용해서 간단히 익히기만 네. 해도 되네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 왜 어렸을 때 엄마가 간장 비빔밥 해주셨 맞아요. 계란 넣고. 그때는 빠다 비빔밥이라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네. 얼마나 이렇게 해서 맛있었는데, 그게. 그럼요. 아까 간장을 2큰술을 제가 넣으면서 지금 버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전복밥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요거 그냥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내시기만 하면 돼요. 야. 오. 안녕하세요. 요거 바로 잡수시면 돼요. 냄새 여기까지 전해지기 우리 요 시작했어요. 전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 네. 전이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어서 기대됩니다. 냉이전 맛있다. 아니, 이거 식어도 맛있다. 와, 냉이 향이 네. 진짜 좋은데요? 식었는데도 향이 이렇게 다 나요. 자, 여기 밥도 왔습니다. 네, 밥도. 아유, 감사합니다. 와, 냉이의 식감과 향이 있고 김치가 있는 조개의 것도 재밌어요. 네, 맞아요. 감칠맛. 와. 야, 기가 막힙니다. 그 김치 맛이 그대로 나요. 네. 와, 근데 이 지금 밥은 제가 드린 밥을 네. 한번 비벼서 잡숴 보세요. 근데 밥은 오자마자 이 버터 향 나는 거 한번 맡아보셨어요? 와, 맛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와, 뭐랄까요? 약간 레스토랑 가서 먹는 맛도 나고요. 전복하고 버섯하고 그렇다. 이게 저 냉이하고 조화가 어쩜 이렇게 좋아요. 야. 되게 고급스러운, 그죠? 고급밥 먹는 것 네. 같아요. 왠지 막 이렇게 겨울하고 가을하고 봄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냉이에, 버터에, 그리고 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한 이 식감이. 네. 약간 리조또 먹는 그런 느낌. 맞아요. 양식 먹는. 그래서 이렇게 솥에다가 하는 전복솥밥에는요, 꼭 뜸 들일 때 전복하고 냉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양념장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전복의 맛이 어때요? 굉장히 야들야들하죠? 네. 너무 맛있어.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버터 향을 좋아해서 네. 버터를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맛있고 버터 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빼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풍미가 버터향 대단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염을 썼지만 가염을 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야,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네. 레시피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 시대에 살아남는 생존 면역 밥상. 보양식 대표 재료인 전복과 제철 재료로 든든한 한 끼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메뉴는 전복 솥밥과 냉이 바지락전입니다. 전복은 소를 이용해 가장자리에 묻은 바다 이끼를 깨끗하게 손질해주고 얇게 슬라이스해 들기름과 맛술, 다진 마늘에 버무려 밑간을 해둡니다. 말린 표고버섯으로 버섯 우린 물을 만들어주고 표고버섯은 건져내 사방 1cm 크기로 다지듯 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냉이와 쪽파는 송송 썰어 준비해주세요. 충분히 불린 쌀을 솥에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다가
반물이 잦아들 때쯤 불을 줄이고 밑간한 전복과 냉이를 넣어 10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뜸이 다 들었으면 버터를 올리고 쪽파를 뿌려 전복 솥밥을 완성합니다. 이번엔 곁들일 냉이 바지락전도 만들어 볼까요? 냉이와 김치는 잘게 썰어주고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다져줍니다. 반죽물은 튀김가루에 얼음물을 섞어 걸쭉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부족한 간은 국간장으로 맞춰주세요. 반죽물에 손질한 재료들을 넣고 식용유와 들기름을 뿌려서 부쳐주면 냉이 바지락전까지 완성! 건강한 재료가 가득한 생존 면역 밥상으로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내보시면 어떨까요? 냉이하고 바지락하고 전복하고 뭐 이게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네, 제대로 된 한상차는 집에서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알려드린 그 생존 면역법 가지고 여러분 몸 건강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면역력 키우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날이 좀 풀리고 이제 주말이니까 봄의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날 따뜻해지니까 어김없이 또 전국에 미세먼지 네. 주의보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출하실 때는 개인 방역과 더불어서 먼지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